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에 실시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1교시 2영역의 사회복지조사론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시험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이유는 물론 준비를 합격한 분들이야 이를 볼 일이 없겠지만은 준비를 하시는 분에서는 굉장히 부피가 방만한데 이 중에 어느 영역을 중점적으로 해야 내 심적 스트레스가 좀 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먼저 첫걸음을 기출문제 해설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해서 25번까지 진행을 하면서 넓은 또 교재를 만들다 보면 출제 비중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교재 편제의 그 구성상 삽입을 해서 편제를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빼고 주로 기출문제를 보면 어느 영역이 주로 출제되는 영역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교재 부피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의 첫걸음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질문의 응답 번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질문,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영역 중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8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님, 미음까지 5개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군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보통 우리가 설문지를 작성을 할 적에는 여기 상호 배타, 서로 중첩되는 것을 2번, 3번 시험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작성을 할 적에는 서로 배타적인, 서로 말하자면 중첩되지 않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양적 의미를 갖는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정리는 질적 차이를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라는 말은 없지만 소위 분리 독립되어서 설정할 수 있는 질적, 말하자면 질적 차이가 있는 이런 영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영역에서 일관성, 우리가 보면은 어떤 국가의 이념이 잡히게 되면 그거에 관련되어서 사회복지의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그 정책을 성문화해서 법으로 제정, 법제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실현하는 공공부문의 역할로서 행정이 설정이 되고 그 행정의 지시, 감독, 조장을 통해서 실천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 주변 부수적인 걸로서 인간행동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사회복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실전적 기초가 도움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범주들 사이에 서열이 있다. 서열이 있다. 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과목이 어떤 것이 더 상위 과목이고 하위 과목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행될 때 이런 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총망라적이지 않다. 아, 이건 맞는 거군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8개의 과목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 나와서는 5개 과목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망라적이 않다. 이게 가장 정직한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27번에 보시면 조사설계,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사설계 또는 실험연구, 실험설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따져보는 것. 혹시 다른 것을 알아보지는 않았느냐를 우리는 타당도라고 합니다. 타당도에는 실험연구나 조사설계에서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있는데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하는 것은 내적 타당도고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실험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이 실험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외적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필요 조건 관계이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상호 충돌적, 상충적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싸납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다시 말해서 독립변인 외에 기타 유대적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독립변인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또는 다른 연구나 실천 현장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독립변인 말고도 무수히 많은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변인 하나만 가지고 연구한 내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 연구는 현장에서나 다른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반비례 관계에 있다. 상충적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틀린 것,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조사 대상 성숙은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역사, 성숙, 또 그런가 하면 도구, 검사 도구 또는 검사, 또 그런가 하면 통계적 회귀 또는 피대상자의 상실. 자, 이런 등등은 모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죠. 동일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제주와 서울과 제주에서 같지 않은 것은 외적 타당도 문제다. 그렇죠. 같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연구의 결과가 어디에서나 똑같이 어디에서나 편하게 쓸 수 있다면 외적 타당도가 높다고 하지만 어느 한 곳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다른 곳에서는 적용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외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네요.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건 대안적 설명 가능성,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 가능성의 정도를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내적 타당도에서 접근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내적 타당도부터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8번에 보시면 아주 오랜만에 이 패러다임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사회과학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거기 보면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어떤 그 예제 이런 것도 있지만 과학적 인식이나 어떤 이론, 관념 또는 뭐 가치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패러다임입니다. 그 사유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관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비해 흔하지 않다. 좋습니다. 한 시기에 여러 개의 가치관이나 관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죠.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패러다임은 그야말로 세상이 바뀌듯이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나 가치관처럼 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과학처럼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기준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리을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3, 4, 5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3, 4, 5번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아주 드물게 이론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패러다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9번에 보시면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 다음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적 타당도란 조사 설계나 실험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그러면 실험 연구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독립 변이를 가미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어떠한 변화, 즉 종속 변인이 독립 변인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을 실험 연구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독립 변인의 존재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적 타당도죠.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를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종료 후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부모 집단과 받지 않은 부모 집단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된 부모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자, 이때 작용이 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첫 번째 제가 보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내적 타당도 저해는 5번과 같은 인과관계의 방향성이 모호함은 원인과 결과의 방향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야말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은 부모 집단과 받지 않은 부모 집단을 비교해서
1년간 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서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된 부모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통계적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통계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거기 오면 아주 극단적 수준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한 연구를 다른 집단에 뭐냐면 일반화시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그 과정을 통계적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향된 집단 선택이라는 것은 편향된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어찌 보면 표집 방법으로 본다면 비확률적 표집이 되겠습니다만은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서 미리 각본에 짜진 이런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은 집단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편향된 집단 선택.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반복된 검사는 관련 없지요. 그야말로 차별을 희망하는 집단을 부모를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교육 종료 후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부모 집단과 받지 않은 부모 집단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얼만큼 있는지를 비교한 거거든요. 반복된 검사 없고 동시타당도 없습니다. 그다음 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어떤지를 그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인과관계의 방향성, 원인 결과관계의 방향성은 분명히 아동학대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지요. 여기에서는 편향된 집단, 바로 피험자 선택의 편이라고 하는 편향된 집단 선택이라는 데서 아주 극단적으로 교육을 받은 집단과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집단 사이에 아동학대 사례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타나느냐를 봤기 때문에 함정은 통계적 교육으로 나와 있고 답은 편향된 집단 선택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에서 해설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피험자 선택의 편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30번은 여러분들이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고, 3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에게 과학적 조사 방법론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과학적 조사 방법론 필요한, 왜 과학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그렇겠네라고 납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걸 보통 일반성 또는 보편성 또는 객관성, 실현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또 간주관성 이런 말로 씁니다. 그런 걸로 쓸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왜 필요한가? 실천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조사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자, 정말 좋군요.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천 기술 개발을 위하여 과학적인 조사 방법은 필요하다. 지역 주민의 욕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납득하게끔 지역 주민의 욕구를 조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포럼도 있고, 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인터뷰도 있고, 또 명목 집단 기법도 있고, 초점 집단 기법도 있고, 델파이 기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여기는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마감 짓겠습니다. 이런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에서 조사 방법, 그것도 과학적인 조사 방법은 조사는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32번에 보시면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기 오면 우리가 변수에는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자 그건 기본적으로 안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매개 변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 존재하면서 독립변수의 산출물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변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변이의 산출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매개변수는 독립변인이 사라지게 되면 매개변인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개념 보겠습니다. 독립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틀린 거지요. 독립변수에 후행합니다. 답은 1번이겠군요. 종속변수의 원인변수로서의 성격도 같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분석할 때 유용하다.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모든 특정 수준의 변수가 매개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기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인 연구 모형도 가능하다라든지, 모든 측정 수준의 변수가 매개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이론 강의 때 설명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3번을 보겠습니다. 33번에 보면 측정의 무작위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측정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측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 본 대상을 가지고 측정한 본값, 참값과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 측정값 사이의 차이, 오차를 우리는 측정의 오류라 하고, 측정의 오류에는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 바로 이 비체계적 오류를 여기 나오는 무작위 오류라고 합니다.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보여주는 오류는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저울의 0.2, 자, 우리가 여러분 그 자료에 좀 제시를 했습니다. 겨울에 0.5 위치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측정하는 값은 다 일정한 패턴이나 일정한 경향을 두고 이런 그 몸무게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일정한 경향이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보여주는 오류는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데, 뭐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한 인구학적 특성으로 해서 남자는 여자는 아니면 연령대는 또는 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인구학적 조건이나 사회 경제적 특징으로는 거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그 편차를 보여주고, 또 개인적 성향으로 인한 오류 또는 태도만 측정하거나 또는 행동을 가졌는데 태도나 행동을 뒤섞여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것이 평균적인 값이 나옴으로써 일정한 패턴처럼 보이게 하는 오류, 이런 것도 전부 일정한 패턴이나 경향이라고 총칭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 오류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패턴이나 경향을 측정할 수 없이 들쑥날쑥하게 나타나는 오류를 바로 이러한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는데, 측정하는 사람이 너무 피로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측정자가 어떤 감정상 변화가 나타났다든지 들쭉날쭉하겠죠.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 이럴 때 들쭉날쭉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측정 대상이나 특정 수단 등이 뭔가 일관성이 없이 측정 도구를 A를 썼다가 B를 썼다가 C를 썼다가 왔다 갔다 할 때 나타나는 이런 오류도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 오류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측정 대상이 또는 측정 문항이 너무 많아서 득정만해서 오차의 값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남으로써 들쭉날쭉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도 비체계적 오류 또는 무작위 오류라고 합니다. 측정하는 사람으로 인한 오류, 측정 피대상자로 인한 오류, 측정 상황 변동으로 인한 오류, 측정 도구로 인한 오류, 이런 것 등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응답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응답을 할 때 발생하는, 자기 자신을 좋게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좋게, 아주 뭐 탁월한 사기꾼이 아니거든. 이건 체계적 오류에 가깝고, 타당도를 낮추는 오류이다. 측정의 오류라고 하는 본값, 본 대상을 가지고 해서 나온 참값과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얻은 측정값 사이에는 오차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를 낮추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지 타당도를 낮추는 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에 설문 문항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 발생한다. 설문 문항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오차의 값이 설문 문항 개수만큼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일정 패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 오류가 될 것이고, 연구자가 응답자에게 유도성 질문을 할 때, 유도성 질문이라는 것은 일정 패턴 안에 피대상자를 집어넣어놓고 연구하기 때문에 일정 패턴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건 체계적 오류가 약이 될 것이고, 일정한 양태와 일관성을 갖는 오류, 이것은 뭐 당연히 체계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답은 오차의 값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게끔 설문 문항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4번에 보시면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 전략을 모두 고르면, 자, 질적 연구, 우리가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인데,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전제로 해서 똑같은 측정 도구로 연구한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 라는 바로 이 일반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연역적 접근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개별적인 연구 대상 하나하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서 일반화 자체는 본래부터 그거는 일반화 자체는 전제하지도 않는 귀납적 접근의 연구를 질적 연구라고 하는데, 질적 연구는 바로 연구자가 내부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그 연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평가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부자 관점으로 이끌어가는 연구를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거보겠습니다. 이 질적 연구를 어떻게 하면 엄격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 장기적 관여를 위한 노력, 장기적으로
그걸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노력 좋지요. 연구자의 원주민화를 경계하는 노력. 어떤 특정 가치관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이 없게끔 하는 노력. 해석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적 사례 찾기.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내부자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 관찰자 역할 지향. 완전 관찰자의 역할은 지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아예 본래부터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주제와 범주로 세분화해서 접근하는 소규모의 범위를 가지고 하는 연구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규모의 범위를 넘어서서 주변을 너무 넓게 말하자면 연구 범위로 설정해서 하게 되면 질적 연구의 명확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분석에 유리한 질적 연구에서는 내부자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완전 관찰자의 연구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완전 관찰자를 지향해서 주변의 범위를 너무 넓혀버리면 질적 연구의 본질이 사라지게 된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에 보시면 연구 문제의 서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로 평서문 형태로 서술돼야 된다. 연구 문제는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의 형태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다루는 범위가 넓게 서술돼야 된다. 연구 문제를 서술할 적에는 일정 범위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넓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가, 다루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앞에도 다뤄본 것처럼 소위 신뢰도의 편차는 다소 줄어들지 모르지만은 소위 비체계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게가 아니라 일정 범위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 결과의 함의에 맞추어 서술돼야 된다. 연구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이 서술돼야 된다. 연구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이 서술돼야 된다. 다 좋습니다. 다음에 정해관계로 서술돼야 된다. 5번과 같은 경우에는 연구 문제를 서술할 적에는 의문문의 형태로 하되 정의 방향이든 말하자면 부의 방향이든 그 관계가 어느 쪽으로 꼭 같은 방향으로만 서술되어서는 안 되고 반대 방향으로 서술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정의관계 5번은 무조건 틀린 거지요. 1번과 5번 틀린 것이고 다루는 범위는 넓게가 아니라 적당한 범위가 일정하게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연구 결과의 함의에 맞춰 서술돼야 된다. 3번은 문제가 뭐예요? 옳은 것 같지만은 바로 5번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연구 문제가 함축하고 있는 뜻에 맞게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는 것은 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습이 되고 연구 관계, 연구 대상의 관계를 정해 방향으로만 설정한 것. 5번과 3번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에 보시면 개입의 효과를 36번에 보면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에서 두 개 모집 단어 평균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영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에 말이 없어도 영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인 간에 관계가 없다. 그게 0이죠. 관계가 제로다 라는 가설을 세워. 이 바로 이게 영가설입니다. 연구 결과와 같은 가설인 대립가설과 비교함으로써 영가설이 기각되기를 염원하면서 확인해가는 이런 이런 가설을 영가설이라고 합니다. 위의 가설을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 다 좋습니다. 그냥 어제는 봐주시고. 가설 검증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설이다. 반드시란 말이 참 수상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는 보면은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구라고 하는 것은 꼭 실험 연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 연구에서는 실행 가설을 사용하고 실험 연구에서는 영가설과 대립 가설을 사용할 때 실험 연구에서 영가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란 말이 좀 조심스러워 놔두겠습니다. 연구자가 참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가설이다. 이건 틀린 거죠. 영가설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다? 영가설은 연구 결과와는 정반대로 연구 결과는 당연히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없다.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제로다. 라는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이
기각되기를 염원하면서 이끌어가는 가설을 연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가 이 거짓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가설을 연가설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개입의 효과가 우연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여 진술하는 가설이다. 연구가설을 반증하기 위하여, 연구가 대립가설이라고 하는데 연구가설을 반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이다. 연가설의 존재가치는 거짓으로 증명되어서 기각되기를 바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7번에 보시면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험 설계에는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그런가 하면 원시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또는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또는 선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 할당함으로써 두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해 놓고 독립변이를 가미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1번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실험 설계는 준실험 설계에 비해서 위생 변수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실험 설계에서는 사전 측정이 있어야 한다. 사전 측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측정. 그래서 진실험 설계에서는 그야말로 이질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이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통제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시계열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 측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좋습니다. 준실험 설계에서는 2개 이상의 집단이 필요하다. 준실험 설계에서는 꼭 2개 이상의 집단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계열 설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실험 설계도 시계열 설계와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설계는 임으로 하나의 집단만을 가지고 독립 집단만을 설정을 해서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전에 3번에서 5번의 사전검사하고 그 다음에 독립변이를 가미해서 그 이후에 또 3번에서 한 5번 정도의 일정 간격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계열 검사라고 합니다. 때문에 준실험 설계는 사전 검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꼭 반드시 2개 이상의 집단이 있어야만 준실험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계열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정체 집단 비교 설계와 같은 것은 전실험 설계, 선실험 설계 또는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여기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어. 3번은 함전, 사전 측정이 있어야 한다. 마치 고정행위로 설명을 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실험 설계에서 꼭 2개 이상의 집단이 필요해 한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의 집단만을 가지고도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전에 3번에서 너댓 번의 사전검사를 하고, 그리고 독립변이를 가미한 다음에 다시 사후에 너댓 번의 검사를 실시해서 비교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은 변수의 종류를 쓴 것은, 자 거기에 보면은 변수 문제가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청소년이 제공받은 전문가 지지는 위상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원인변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인변수,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변수는 당연히 위상경험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영향을 받은 정신건강은 종속변수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청소년이 제공받은 전문가 지지는, 이 전문가 지지가 우리가 언제나 조심할 것이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양자의 유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같은데 문제는 매개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의 산출물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변수의 역할을 같이 병행하면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반드시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다음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없어지면 매개변수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조절변수라는 것은 유형적으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독립변수와는 무관하게 조절해서 둘 사이의 관계의 강도를 조절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지
무슨 원인 변수의 역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이 제공받은 전문가 지지라고 하는 것은 유상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받아들이는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지 또 유상경험 때문에 전문가 지지가 오는 소위 유상경험의 산출물로서 전문가 지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매개 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절 변수의 개념을 한다. 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9번에 보시면 실험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으로 예방할 수 있는 문제는 실험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을 하게 되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내적 타당도 보통 우리가 내적 타당도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3대 전제 조건 3대 추론 조건에서 시간적 선행성 조작 공통 변화 비교 그리고 경쟁 가설 배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순수 실험 설계가 되게 되면 거기에다가 무작위 할당이 돼야 됩니다. 이 무작위 할당을 하게 되면 바로 내적 타당도를 방해하는 저해 요인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역사나 성숙이나 검사 도구나 검사나 또는 통계적 교규나 또는 피실험자의 상실이나 이런 것 등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은 응답률, 과다한 연구 비용, 과다한 추출 오차, 지연, 우연한 사건의 영향. 5번 우연한 사건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고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영순위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답은 5번. 답이 5번이라기보다는 이런 등의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 기술된 표준화된 척도의 타당도 평가 기법은 다음 사례에 기술된 표준화된 척도의 타당도 평가 기법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100명의 약물 남용 정도를 2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약물 남용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둘째, 표준화된 척도로 약물 남용 정도 측정. 측정 결과 상담이나 치료 경험이 있는 집단의 척도 평균 점수가 그러지 않은 집단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미하게 높았다. 단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 남용 정도가 심하다고 해석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좀 짜증을 내셨겠습니다만은 기준 타당도, 수렴 타당도, 변별 여기 2번과 3번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는 변별 타당도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서 우리는 구인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라고 합니다. 수렴이라고 하든 판별이라고 하든 구인 타당도나 구성 개념 타당도는 검사 도구가 알아보고자 하는 개념의 구성 요소들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개념의 구성. 여기는 구성 요소를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2번과 3번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개념 타당도, 개념 구성 타당도와 그리고 액면 2번, 3번, 4번이 모두 구성 타당도군요. 그 때문에 구성 요인이나 구성 개념을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5번 액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액면 타당도. 이 액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내용 타당도를 피험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를 액면 타당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용 타당도죠. 그 때문에 여기도 어떤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여기 약물 남용 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할 적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질문한 다음에 그리고 표준화 척도로 약물 남용 정도를 측정했더니 그 결과 척도 거기에 보면 치료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점수가 치료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점수보다 유미한 점수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라고 할 적에 보통 이렇게 알아보고자 하는 준거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에는 예언적 타당도와 동시적 타당도. 예언적 타당도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미래의 시점에 알아보는 것은 예언적 타당도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기다려야 한다는 시간적 장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동시에 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다른 검사 도구의 점수와 비교해서 알아보는 것은 동시적 타당도, 공인 타당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측정 도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을 기준타당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바로 약물남용 검사를 받은 집단과 검사를 받지 않은 집단을 가지고 연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구성 개념을 알아본다거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 기준타당도 또는 준거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내용타당도 아니냐 액면타당도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용타당도라고 했더라면 답이 5번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액면타당도라고 함으로써 피험자나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란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타당도, 준거타당,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는 바로 준거타당, 언제 알아봤느냐 이 타점만 있을 뿐이거든요. 언제 알아봤느냐에 도 예언적 타당도, 동시적 타당도가 있지만 피험자의 입장이란 용어가 없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됐다는 것을 구별해 주시고 함정은 5번에, 답은 1번에 있습니다. 41번에 보시면 표본 추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개인과 집단은 물론 조직도 표본 추출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요즘에 컴퓨터 이런 활용 보면 표본 추출이 개인, 집단, 조직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이런 거 다 그 양은 그 범위는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표본 추출 단위와 분석 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수조사에서는 모수와 통계치 구분이 불필요하다. 그렇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니까 통계, 표본을 뽑아서 표본을 수집해서 하는 통계치 수치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 오차와 정비례 한다.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오차가 크면 클수록 표본의 대표성은 떨어지는 거죠.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래 모집단을 가지고 하는 모수치와 표본을 가지고 한 연구치인 통계치와의 차이를 말하는데 바로 이 표본 오차가 크면 클수록 그 표본은 전체 집단,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는 약하다. 그래서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례가 아니라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 오차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답은 4번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양적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데 유리하다. 양적 연구는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고 신뢰도는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타당도도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2번에 보시면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 그야말로 문항들 간의 어떤 일관성을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는데 반분법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또 내적 일관성 반분법, 반분 신뢰도, 내적 일관성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척도원의 문항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그래서 문항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A문항과 B문항, A문항과 C문항 이렇게 해서 반분 신뢰도를 통해서도 알아보지만 문항 내적 합치도에서 하나하나 문항을 1대1로 모두 비교해 봄으로써 일관성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신뢰도 방법이다. 가장 일반적인 신뢰도 평가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좀 놔둬보시고 크론바우의 알파를 사용할 수 있다. 크론바우 알파 개수, 보통 반분 신뢰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크론바우의 알파 개수가 있습니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측정 도구라고 합니다. 동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최근 추세이다. 동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동형검사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앞에 3번과 같은 것들 좀 궁금해서 좀 붙여봤는데 갑자기 워낙 적나라하게 5번에 동형검사 신뢰도 또는 유사양식법이나 평행양식법이 딱 등장하니까 고민할 것이 없어졌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데 설명하지 않았지만 내적 일관성 신뢰도, 문항 내적 합치도나 반분 신뢰도를 통해서 활용하는데 반분 신뢰도에서는 크론바우의 알파 개수를 사용하고 바로 이런 문항 내적 합치도, 문항 내적 합치도와 같은 또는 문항 내적 합치도나 반분 신뢰도를 사용하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가장 일반적인 신뢰도 평가 방법이란 말을 쓰는구나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43번에 보시면 조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사에는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도 있고 종적 연구, 흉적 연구도 있고 양적 조사, 질적 조사, 조사 연구 리서치, 서트되어든 다 좋습니다. 질적 조사는 평가 연구에 활용할 수 없다? 아니죠. 평가 연구는 자료 수집의 방법에 따라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로 나눌 뿐이지 다 평가 연구에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설계 유형은 평가 연구에 활용할 수 없다? 이 시계열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유사 실험 설계에서 시계열 연구조사는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전에 이전에 한 5번 정도 사전 검사하고 그리고 독립변이를 가미한 다음에 이후에 한 5번 정도 계속 시간 간격을 두고 조사해서 비교하는 방법이거든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 분석은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을 분석한다. 그렇죠? 내용 분석은 의미 분석법의 내용으로 관찰법과 무엇을 관찰한다는 점에서 관찰법과 유사하지만 그 대상이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거 자료의 내용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관찰법은 현재 눈앞에 있는 행동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는 데 비해서 이것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한다는 것. 그래서 비관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것은 의미 분석법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거죠. 코트 조사는 이건 종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동시집단, 동시경험 집단 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구축된 한 패널을 매회 반복 조사하는 것은 패널 스터디라고 합니다. 동일 주제를 동일 대상을 가지고 계속 추적 조사하는 것은 바로 패널 스터디고 동일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되 조사 시점마다 다른 대상을 가지고 연구해 가는 것은 이것은 트렌드 스터디, 추이 조사, 경향 조사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특정 세대의 불특정 다수를 가지고 시점마다 달리 조사해 가는 것은 동시경험 집단조사 또는 동년배 조사라는 코트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4번은 패널 스터디가 되겠어요. 종단 연구는 특정 현상의 추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4번에 보시면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표본 추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할당 표본 추출은 이건 비확률 표집의 하나이죠. 연구자의 평양적 선정, 맞아 비확률 표집이라는 거예요. 비확률 표집으로 의도된 동일한 속성을 집단 내에서 의도된 숫자만을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 할당 표집인데 비확률적 표집이고 체계적 표본 추출은 주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죠? 첫 번째 표집은 무작위 표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표집하는 것이 체계적 표집, 계통 표집 또는 동간 표집이라고 하는데 그 주기성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층화 표집은 층화라는 것은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그러는데 어떻게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특성이 같은 것끼리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그래서 일명 유층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이 같은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하위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층화 표집, 유층 표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집 표집은 본래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집단으로부터 몇 개의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집락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 크면 또 그 중에서도 몇 개의 하위 집단 중에서도 몇 개의 하위 집단을 또 떨어뜨려 놓고 하기 때문에 군집 표집이나 집락 표집은 다단 표집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다단 표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은 모두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45번에 보시면 다음 새 연구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한부모 관련 기존 통계를 분석했군요. 사례 파일 분석, 박물관 전시공간 재배치 연구. 이 공통점은 뭐예요? 기존 통계 자료를 연구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진 사례 파일을 연구했다는 것은 내용 분석법이고 그 내용에 담겨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고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비관여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관여적 접근은 맞는 거죠. 기초선 설정이 필요하다.
기초선 설정이라고 했던 단일산의 연구 설계에서 나오는 거고, 도구 효과가 존재한다. 도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측정 도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의 시험이라도 어떤 객관식 시험지를 사용했느냐, 주관식 시험지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검사 도구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오류는 바로 이 도구 효과라고 합니다. 거의 관련 없지요. 공통의 표본 추출 단위를 활용한다. 생태학적으로. 답은 뭐 1번이겠군요. 내용 분석법, 의미 분석법, 비관여적 접근법. 답은 1번이고 2차 자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46번에 보시면 서베이 조사의 적절한 주제가 아닌 것은, 서베이 조사,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역 주민들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되겠는데,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주민 욕구 측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국민 만족도 측정, 다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군요. 틱 현상을 가진 아동에 대한 단일 사례 분석, 틱 현상, 팁톱 현상에서 자꾸 입이 말이 잘 안 나오다가 이렇게 말을 더듬거리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틱 현상과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서베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아니면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 표본 집단을 뽑아서 하는 건데, 틱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베이 대상은 아니다. 한국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노숙자 쉼터 이용 거부 원인 조사, 다 11됐지만 가장 서베이 조사에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틱 현상을 가진 아동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델파이 조사, 그렇지 않아도 나오지 않는다 그랬더니 델파이 조사 나와 있군요. 델파이 연구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이나 최선의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을 델파이 연구라고 합니다.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한다. 유형적으로 설문조사와 같다. 그러나 서로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라는 거죠.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한 방법으로 패널의 의견이 유도될 위험이 있다. 자, 가능합니다. 충분히. 패널의 휴강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강 효과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에 의한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선입견. 그러나 여기 델파이 조사에서는 어떤 선입견이 없이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무작위로 어떤 질문이 주어지고, 그리고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구분해서 다시 재질문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후강 효과나 선입견에 의한 이런 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설문을 통하여 의견이 수정될 수도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8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 49번에 보시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년간 개봉된 영화 중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를 분석하기로 했다. 이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구 모집단을 규정하고 표본 추출의 틀을 구해야 된다. 그렇죠? 연구 모집단, 그러면 20년간 개봉된 영화 모집단, 그중에 표본 추출의 틀, 장애인이 등장한 영화 20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수가 많으면 표본 추출하여 줄일 수 있다. 그렇죠. 다 할 수 없으면 표본 추출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냐. 다음에 이 조사에도 표본 추출 단위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죠. 영화. 다 좋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양적 조사의 일반적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아까 질적 연구 나와, 양적 연구 또 나왔습니다. 개념화 후에 조작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먼저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인 이런 개념적 정의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후가 있죠. 관찰은 변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이다. 변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을 우리가 조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조사 방법의 선택은 연구 목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론적 명제로부터 가설이 도출된다. 가설은 그래야 노트 정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존의 원리나 법칙에 근거하여 내린, 기존의 명제에 근거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해석 후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좋습니다. 변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조작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1교시 이영역원의 사회복지조사론의 기출문제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1교시를 점수를 접근해 가는 방법은 사회복지조사론에 대한 개념에 집중을 하고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개념에 집중해서 일정 점수만 확보한 다음에 그 나머지 점수는 인행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주시면 1교시에서 사회복지조사론 채우고도 다른 과목에 넘어갈 점수가 남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